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주 미증 시와 유럽 증시의 급내 여파가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이번 주 금리 인상이 있는데, 금리 인상을 앞두고 경계감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재 국내 증시입니다. 사실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신흥국 증시는 이미 앞전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는데, 이번 주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주고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도도 완화가 되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우선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대로 추세가 되는 모습이었었는데 차이가 하나 있었죠. 바로 지난주하고 차이점은 간단한데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었다는 건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때는 결국 똑같습니다. 시장을 받칠 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똑같이 얘기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거래소 지수가 얼마 빠졌다, 얼마 정도 구간대에서 지켜준다, 이런 얘기 하듯이 결국 시총상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받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0.7에서 0.8% 정도 하락이 제한된 그런 구조였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소형과 코스닥은 너무나 위치 자체가 위험한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는 투매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물려도 대형주 물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왜 그러냐면, 연말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세만 완화가 되어줘도 기관에서의 매수세라든지 배당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코스닥과 중소형은 모멘텀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중소형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시장에서 대형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과정이 나타나야지 이제 낙폭과대라든지 이런 구간도 같이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냐, 그리고 받아쳤냐, 이런 걸 따지는 것도 대형 지수를 가지고 따셔야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시장이 빠졌던 가장 큰 요인은 유가의 급락이었는데요. 사실 유가 급락이 국내 증시에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근데 유가가 35불까지 떨어졌는데요. 유가가 35불에서 더 떨어진다? 사실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들이 이제 원유 생산한 단가까지 떨어졌고 그 갈 때 더 떨어진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공급의 증가란 부분이 악영향을 끼치고는 있지만 수요의 감소란 부분은 없다는 점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시장에서 이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일어날 때 제일 안 좋은 것은 공급의 증가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수요의 감소란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지금 현재는 수요는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공급의 증가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유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정말 작년에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은 100불대에서 40불대까지 수직 급락을 했을 때가 가장 큰 영향을 줬었죠. 그런데 시장에서 한번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한번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맞춰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 한번 또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3단 하락이 나타났죠. 3단 하락 나타나면서 이제 35불 자리대를 지켜주느냐, 이 부분인데요. 여기선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온다면 세경의 그림을 3단 하락 이후에 세경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유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유가가 반등하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모멘텀은 어디서 찾을 거냐? 현재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15일날 이란의 핵사찰을 하고 난 그 보고서가 미국하고 유럽에 제출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겠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제 맞춰가지고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 이제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달러의 강세 자체를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지수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8월달처럼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데, 8월달에 유가가 국내 증시라든지 신흥국, 그 미증시까지 다 크게 무너질 때는 여러 가지 있었죠.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라든지 불확실성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외적으로 중국에서의 경기 둔화가 글로벌 경기 전체로 우려가 된다라는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도 2% 이상의 급등이 나왔지만, 중국이 주말 동안에 발표했던 경제 지표를 보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도 이제 우리가 차익신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면서 중국의 경제 지수가 좋다는 걸 확인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경제 지표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할 필요 없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이런 부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중국에서의 경기 둔화까지 겹쳐 나오게 된다면 그때 주가가 더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주말 동안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 국내 증시를 비롯한 중국 같은 이런 국가들의 증시에 영향을 크게 안 줬다는 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보게 된다면 고정자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소매 판매 부분이 시장에서는 전망했을 때는 11.1%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다 전망했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고, 가장 좋게 나온 거는 바로 산업 생산입니다. 산업 생산 같은 경우가 5.6에서 5.7%가 이번에 정만이었고, 지난달에 5.6%였는데 실제 6.2%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던 배경이 있었죠.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생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취득세 감면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의 차량 판매가 잘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 미국에서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듯이 중국에서는 광군절이라 해가지고 그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때 역시 소매 판매가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나쁘지 않다. 만약 중국의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왔었다면 오늘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약세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그림을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어떤 과정을 밟고 있냐, 그걸 봐야 되는데, 먼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똑같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전체적으로 N자형 상승이 나오고 N자형 하락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결국은 N자형 하락폭 마디만큼 고스란히 뺀 그런 케이스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주 하락 추세자리 때 이번에 상단을 걸렸고, 그 전에 있던 추세자리 때는 그대로 지켜준 자리였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라인대가 앞전에 전체 상승폭의 50% 되돌림 자리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수치가 나오게 될 때는 50% 되돌림이 나타났다는 거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인데, 국내 증시가 겨우 양봉으로 거래소는 끝났죠. 양봉이 나타났던 가장 큰 요인은 뭐냐? 바로 기관들의 매수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1920포인트, 30포인트로 갈 때 왔을 때는 결국 앞전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가 워낙에 저평가되었다. 그 다음에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앞전부터 이 라인대부터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결국 지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대형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상반기는 중소형과 코스닥 장세였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대형주 장세로 바뀐 그런 상태인데요. 사실 국내 증시가 8월달 추가적으로 또 급락이 나올 때 한 가지 요인이 또 있었었죠. 바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분기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가 높지가 않죠. 왜? 간단합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올 때 환율 효과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4분기도 마찬가지로 환율 효과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동차 섹터는 사실 얘기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그리고 엔화 자체도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전에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형지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지수가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시장에서 대형지수는 사실 조정폭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50%의 되돌림을 보이는 동안 결국 대형지수는 앞전 11월 중순에 있었던 저점 라인대를 오늘도 지켜줬다는 거죠. 물론 출발은 소폭 낮게 출발했겠지만 결국은 이 라인대를 맞춰서 결국 1825포인트라는 전체 상승폭의 38.2% 자리를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의 50% 되돌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38.2%더 조정폭이 작다는 거죠. 이 조정폭 작은 요인은 뭐냐? 앞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봐야 될 부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중요하다.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 말씀드렸는데 외국인까지 감할 때 외국인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3조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외국인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기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배당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 여력이 2조 정도 되기 때문에 남은 연말까지 만기 지나고 나서부터는 강하게 전개될 수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만기 지난 그 다음 주부터는 공매도라든지 대차가 있었던 부분을 환수하기 때문에 결국 수급적으로도 세게 매도 물량을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현재 대형주 위치이기 때문에 올해 배당도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주는 그런 부분에서 강세를 띠는 건데 실제로 작년과 재작년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배당 만기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구조가 배당 기준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앞전에도 나타났었는데 이 흐름이 국내 증시에서 오늘 그대로 나타났던 거죠. 거래소를 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2,600억이라는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투신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특히나 금융투자, 보험, 투신은 배당에 따른 수익을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결국 들어온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매매 규모를 볼 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70억이고 기관의 매수는 47억밖에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크게 급락이 나오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전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해봤자 10%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개인들이 치고받고 하는 싸움에서 지금 투자 심리도 불안하죠. 연말까지 모멘텀도 없죠. 배당에 따른 기대도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인 매매를 안 해주는 상황이니까 결국 개인들끼리만 치고받다가 무너진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투신권에서도 일부 들어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그 중소형이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영향을 앞으로 연말까지도 대형 쪽이 좀 더 강하게 연결되는 거고 이제 이번 주 있을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부분이 잘 소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강세가 더 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적으로도 제가 앞전에 연말 연초 장세 코스닥과 중소형 기대하지 마시라고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비해서 강세를 띈다 이런 부분이 올해는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좀 이따 더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형주 차트하고 소형주 차트 그리고 코스닥 차트까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먼저 중형주 차트를 볼게요. 중형주 차트가 사실 아직까지도 상승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 뭔 소리 하냐.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아직까지 상승이 많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초 대비해서 작년 연말 대비해서 상승이 여전히 크다는 거죠. 대형주는 연봉으로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중형주 차트는 아직까지도 플러스를 크게 보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의 50% 되돌림 자리가 앞전에 8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였는데요. 8월 달 저점 만들었던 자리대가 이번에 11월 중순에 지켜줬었는데 이 라인대가 결국은 다시 한번 오는 과정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중소형과 코스닥은 상당히 위험한 차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소형 코스닥을 중장기를 모아간다. 연말 연초를 대비해서 모으는 전략을 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 이 라인대를 이탈하면서 주가 급락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아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저점 대비 상승폭의 50% 되돌림, 대형주는 38.2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중형주 차트는 지지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될 거냐?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결국 지지 라인이 2,500포인트, 그러니까 중요한 지수 차트를 볼 때 2,500포인트 자리가 61.8%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지지가 가능하다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형주 자체가 혼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시장에서 바닥이 쳐지면서 대형 지수가 강세를 뜰 때 따라간다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 라인대가 이제 뭐가 됐습니까? 저항대가 돼버렸죠. 저항이 강한 자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반등도 역시 기술적 반등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형주에서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 제약바이오를 볼 때 한미그룹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가 신고가 한번 넘어갔었죠. 그런데 문제는 한미약품과 일부 제약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있는 제약들은 추가적인 급등이 잘 나왔는데 그렇지 못한 문별에 따라갔었던 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빠지는 케이스입니다. 결국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반등다 반등도 약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한번 과열이 나면서 고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앞전에 제약바이오가 한 6개월 상승했다면 기본 조정치가 6개월이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제약바이오는 사실 고점에서 파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어느 정도 모멘텀 있는 제약만 선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는데 결국 그 그림이 현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한미그룹이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한미그룹이 이제 앞전에 모멘텀이 나오면서 갭상승이 나왔던 그 자리 때까지도 한번 지지테스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미약품이 본격적인 반등이 좀 세게 나올 때가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한미그룹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 차트 보겠습니다. 소형주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앞전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죠. 상가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상가 패턴인데 작년 연말부터 올라갔던 폭 전체 대비했을 때 이제 61.8% 자리가 앞전에 8월달 저점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최근 들어서 잡주라고 하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소형주 장세가 일부 일어났었죠. 그런데 상가 패턴의 하단 자리를 깰 수 있는 위치에 왔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내려오면서 11월 달에 8월 달 저점이었던 62.8% 자리까지 내려온 그런 상태란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에서는 문제는 뭐냐? 받쳐주는 기간 또는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현재 그게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등이 나와도 여기가 저항대로서 되돌림이 형태가 될 것이고 물론 반등이 그렇게 나오면 괜찮죠. 나올 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근데 문제는 되돌림이 나중에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괴롭게 되겠죠. 그래서 중소형 차트는 다 똑같습니다. 대형주 시장에서 강세가 나오고 지수 자체가 강하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똑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연말까지는 제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왜 코스닥이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그게 앞전에 상반기에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를 확인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스닥이건 대형주건 다 똑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한번 과열이 일어나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은 그거를 해소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격 조정을 한 번에 엄청 세게 받거나 또는 기간 조정을 오래 받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시장에서는 좋다,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큰 장은 원래 프리미엄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프리미엄 받던 것이 그만큼 높은 프리미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성장이라는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을 받고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시장이 막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프리미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코스닥하고 중소형이 좋다. 연말 끝나서 연초에도 좋다. 근데 그게 또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코스닥은 문제가 뭐냐면 앞서 지금 신용이 빠졌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박스권의 그림을 그리는데 신용은 이때 박스권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 저점 자리대를 찍고 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지금 요 바닥 박스권 밑에 노는데 신용은 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박스권 하단 자리를 깨면은 문제는 박스권 폭 마디만큼 하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결국 박스권 하단을 깨버렸죠. 앞전에 중요 라인대를 이탈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제가 말씀드릴 때 사실 중소형 코스닥은 상당히 조심을 하셨어야 되는지 맞는데 결국은 이 라인대 깨니까 어떻습니까? 급락이 오늘까지 이어졌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라인대가 50%짜리인데 이 자리대 깼으니까 어디까지? 다시 한번 직전 8월달 저점인 60.8% 자리대까지가 결국 기본 마디폭으로 빠질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매물이 워낙에 세졌기 때문에 매물대가 저항으로 또 인식이 되겠죠. 바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차라리 바로 나온다면은 교체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끼리만 치고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 이상은 힘들다가 현재 코스닥 지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2.8%다 50%라는 얘기는 뭡니까? 시장에서 전체 상승폭의 50%, 62.8%니까 여전히 중소형 코스닥은 올해 연초 대비했을 때는 시세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케이스란 거죠. 결국 제가 앞서 무슨 얘기 했냐면 여태까지 연말 연초가 될 때 사람들이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시장에서 정책 효과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코스닥이 좋을 것이다. 옛날 생각이란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소형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대형주 대비 좋다라고 할 때는 기준이 뭐냐? 대형주 대비했을 때 중소형 코스닥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지 않아야 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나온 것은 2년차, 3년차가 피크가 되고 4년차에서는 정책적인 기대치가 낮다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현재는 움직이는 게 거의 뭐 정치 테마 이런 쪽이나 좀 움직이게 되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테마는 결국 대형주 쪽에서 나오는 테마가 따라갑니다. 전기차 관련된 대장주가 이미 있잖아요. 대형주에. 그 상태에서 연결된 중소형주들이 테마로 묶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중소형 코스닥에서 대장주가 딱 나와서 얘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에서 대형주가 주도주로 딱 자리 잡혀있고 그 상태에서 부품주라든지 연결된 테마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주도권은 여전히 대형주라고 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다시금 들어올 겁니다. 2014년도 그 빠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들어오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문제는 외국인이 들어올 때도 대형주를 우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갔던 만큼 결국 시장에서 나중에 FOMC가 잘 끝나고 향후 유가가 반등이 나오고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으로 외국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역시 또 시총 상위 대형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얘기하고 시장에서 기대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형주 대비했을 때 코스닥의 상대적인 밸류가 어떻게 되냐 보자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는 이제 시장이 중소형 코스닥 0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중소형 코스닥이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2011년도까지는 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 갈 때였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비쌌죠. 특히나 대형주에 비쌌던 과열을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애들이 차화정이라는 그 섹터가 무식하게 갔었죠. 무식하게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열이 나타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대형이 크게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실제로 시총 상위, 그러니까 시총 지수로 앞자에도 코스닥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적으로 시총을 기준할 때 중소형과 코스닥은 2012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중간에 20% 넘는 상대적인 수익률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한 번씩 빠지고 보였다가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형주 대비했을 때 코스닥이 높은 프리미엄 받다가 한 번씩 빠질 때는 무슨 기간이냐? 외국인들이 들어왔었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서 거래소 지수가 한 번씩 강세 뛸 때마다 중소형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한 번씩 내려갔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올해 들어서는 어마어마하게 갔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대비해서 거의 40% 정도의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다는 겁니다. 주가 수익 비율을 따질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40%에서 내려갔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30% 이상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대형주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이 좋다 이런 얘기를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 위치가 비슷하고 상대적으로 밸류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야지 정상인 건데 지금은 이미 아직까지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나중에 들어올 때 기관이 지금 배당에 대해 들어올 때 배당 수익이 누가 좋습니까? 대형이 좋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몇 년 동안 거치면서 이제 이익을 잘 내는 구조고 특히 우리나라 대형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수출 관련된 기업이 굉장히 많죠. 결국은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환율 효과가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왜? 미국에서의 첫 금리 인상은 12월 달 하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질 테니까 결국 달러의 강세는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하락 역시도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내년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상반기까지 강하게 연결됐다. 최소 3월 달
이런 구간대가 연결된다면 대형주가 여전히 좋은 관점이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자동차 갖고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사실 오늘 자동차의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왜 상당히 의미가 큰지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2주, 3주 동안 고생했다. 일주일이면은 바로 해소할 수 있고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뭘 먼저 하니까 시장에서 선도주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가 이어질 때도 낙폭과대 코스닥 중소형 대형에서 낙폭과대 굉장히 많습니다. 낙폭과대주들 모멘텀 들어온 것들 순차적으로 순환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시장 자체가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될 겁니다. 그 시장에서 이미 안 좋은 것들 다 워낙에 많이 떠든 것들 다 받아놨죠. 악재가 만연한 시장은 조그마한 악재 해소나 호재만 나와도 언제든 올랐습니다. 그게 밸류적으로 저평가일 때. 현재는 그 구간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생각하시고 우선 선제적으로 공략을 한다. 대형주를 먼저 공략하신 쪽으로 그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이제 FOMC 회의하고 당 관련해서 내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깡센클럽 강지현 전문가였습니다.